네, KF 세계 영화 주간 토크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된 강영숙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 오늘 토크 프로그램 주제는 커피, 여행, 문학, 어디까지 가봤니입니다. 저는 소설을 쓰고요. 그리고 또 강의 노동도 하고요. 오늘 같이 하실 두 분 패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혜선 바리스타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 오른쪽에 계시는.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조혜선이고요. 저는 바리스타로 일을 하고 있고요. 글도 쓰고, 그다음에 뭐 강의도 나가고 있는데, 그 커피 찾아 산만리로 남미까지 가게 됐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남미 이야기, 남미 영화 이야기 들려드리려고 왔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오른쪽에 계시는 분은 하성란 작가님이십니다. 소개해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소설 쓰는 하성란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영화제에 초대되어서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참 기쁘고요. 단지 걱정이 되는 것은 여러 나라를 가봤지만 다 안다고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조금 걱정이 되는데요. 여행자로서 그곳에서 느꼈던 분위기를 잘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우선 두 분은 요즘에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좀 궁금한데요. 근황 겸 간단하게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조혜선 바리스타님부터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잠시 커피를 이쪽 한쪽에 두고 좀 미식이라는 분야를 좀 더 깊이 알려고 스페인에 6월 갔다가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잠시 돌아오게 됐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네네. 돌아오시게 됐군요. 그렇죠. 네. 그럼 지금 휴학 중이신 건가요? 네, 잠시 중단하고. 네. 네. 그럼 맞습니다. 스페인 요리를 배우러. 그렇죠. 네. 대단하시네요. 네, 기대됩니다. 네. 또 음식점을 내시나요, 한국에서? 아닙니다. 네. 그럼 어떻게 맛을 볼 수 있을까 궁금하네요. 네, 초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 작가님은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네, 많은 분들이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강영숙 작가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소설을 쓰는 사람으로서 이런 일들을 예의주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작가님께서는 불임지구라는 이미 예언을 한 듯한 그런 소설을 써내시기도 하셨지만 가장 발빠르고 기민하게 움직여야 될 사람이 작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예, 한편 또 사생활로는 중학교 1학년 아이가 학교에 가지 못하고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어서 그 아이와 함께 1차식과 2차식을 지금 다시 저도 배우고 있습니다. 네. 공부를 같이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예, 아무래도 같이 선생님들도 다 알게 되고요. 네. 네. 대단하시네. 네. 제가 그때 왜 수학을 싫어했었는가라는 반성도 하게 되고요. 네. 네. 그러셨군요. 네. 그 하성란 작가님 같은 경우에 이번에 굉장히 좋은 일이 있었어요. 미국의 퍼블리셔스 위클리라는 그 그러니까 출판 전문 주간지에서 이제 올해의 책을 20권을 먼저 선정을 하고 거기에 2003년에 내신 책인가요? 푸른 수염. 네, 2002년에. 2002년에 네. 푸른 수염의 첫 번째 아내라는 네. 그 소설집이 이제 번역이 됐는데 그 작품이 우선 탑 20에 먼저 들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 소식을 알고 있었는데 다시 탑 10에 이번에 선정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한국 문화가 어쨌든 지금 이 한류라는 거를 저는 좀 더 많이 이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야만 이게 문학도 그렇고 커피도 그렇고 저는 모든 것들이 영화도 마찬가지고 더 원활하게 소개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너무나 기쁜 소식이어서 좀 축하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세계 영화 주간에서 상영되는 영화 상영 국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 국가들이 다 대단한 국가들이고 그리고 사실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저희가 이걸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리한 그런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아는 만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토크 프로그램을 보시는 분들도 어디까지 아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성란 작가님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은 문학 장르이다 보니까 저희가 아무래도
그 문학 행사 때문에 해외에 나갈 일들이 이제 주로 생기는 편입니다. 그래서 주로 그렇게 가거나 아니면 이제 레지던스 형식으로 해서 어느 나라에 가서 이제 일정 기간을 체류하거나 그렇게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다른 분들보다는 조금 긴 시간 동안 체류하는 경험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저희가 오늘 그 여러 나라들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뭐 이집트, 요르단, 터키, 페루, 콜롬비아, 러시아, 불가리아 이렇게 상영 국가들만 해도 굉장히 여러 국가인데요. 우선 러시아 얘기부터 조금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하성훈 작가님 러시아 여행하셨던 이야기, 그 행사에 가셨던 이야기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러시아라고 하지만 제가 방문했던 곳은 상트페테르부르크 한 곳인데요. 러시아를 충분히 느낄 수 있을 만한 도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도스토옙스키의 고향이기도 하고요. 그의 대표작인 죄와 벌의 무대가 되었던 곳이기도 해서 좀 먼 거리였습니다만 가는 내내 추위도 무릅쓰고 하루 8km, 9km 정도 걸어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네. 그때 어느 정도 계셨었어요? 한국하고 러시아가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의 어떤 문화 교류 때문에 잠깐 참석한 거였기 때문에 열흘 정도 머물렀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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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부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저는 사실 가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러시아 하면 닥터지바고 영화부터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상트페테르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어떠셨는지 그런 광활함 같은 것들이 느껴지셨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해요. 아무래도 막연하게 생각했던 상트페테르부르크는 그 이름을 되찾기 전인 레닌그라드를 먼저 떠올리게 돼서 동토의 땅이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좀 갔었어요. 근데 이제 제 생각과는 달리 훨씬 자유로운 분위기였고요. 또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한국어를 전공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자유롭고 또 명석한 학생들이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었던 기억이 먼저 있습니다. 네. 그 아무래도 이제 저희들이 작가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외국 여행을 못 가지만 최근에 그 외국 경험을 보면 한류 때문에 그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전에는 저희가 사실 외국 행사를 가도 약간 한국은 아직 변방이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러시아에서도 혹시 한류 분위기를 좀 느끼셨는지 궁금해요. 그렇게 이제 뭐 방탄소년단이나 이런 그 아이돌 그룹이 지금처럼 이름을 얻기 전이어서 그걸 뭐 피부로 느낄 수는 없었습니다만 이미 그 대학에 갔을 때 한국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예, 러시아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서 일단 놀랐었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기억에 나는 학생은 우랄산맥 근처에서 그쪽으로 유학 온 학생이었어요. 굉장히 건강하기도 하고 제가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에서 만난 한 미인의 외모에 반해서 제가 굉장히 미인이라고 얘기했더니 그 처녀가 겉으로 드러난 것이 미의 전부는 아니죠 라고 한국말로 이렇게 얘기를 해서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었고요. 한국말을 많이 잘하는. 네, 이미 이제 한국에 대해서 많이 아는 그런 분위기였었어요. 네. 이번에 상영하는 영화 백야도 상트페테르부르크 배경이잖아요. 네. 도시는 어떻던가요? 도시는 굉장히 고전적인 형태의 그 성당들과 박물관들이 그 네바강 강가를 따라 쭉 있어서요. 그 특유의 어떤 러시아 건축물을 분위기를 느끼면서도 그 안에서 움직이는 젊은 사람들이 조금은 분위기가 좀 다른 듯한 그런 어떤 이질감이 상트페테르 분위기를 더욱더 다채롭게 한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네. 특히 그 상트페테르부르크는 여행자들이 한번 봤을 듯한 여름 궁전, 겨울 궁전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에르미타주 박물관이라고 익히 잘 들어서 아실 텐데요. 그 전시물들이 굉장히 많아서 한 작품당 1분씩만 봐도 5년이 걸린다고 하는 그런 규모의 박물관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곳을 제 욕심에 8시간에 보려고 굉장히 달리듯이 전시관을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네. 조혜선 바리스타님 러시아 가보셨어요? 러시아 친구가 있습니다. 네. 저도 러시아 친구들은 있습니다. 네. 러시아 사람들은 일단 마음이 넓더라고요. 네.
큰 대륙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엄청 긍정적이고 네. 네. 걸음도 한 두세 배로 빨리 걷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확실히 그 저희가 이제 문학 전공하는 사람들은 러시아 문학의 영향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그 고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사실 뭐 도스토옙스키 같은 경우 이제 하성환 작가님 페테르부르크 갔다 오셨으니까 이야기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사실 체홉 같은 러시아 작가들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거의 뭐 1800년대에 쓰여진 작품인데도 사실 지금 읽어도 전혀 손색이 없을 만큼 훌륭한 문학 작품들이 사실 많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 도스토옙스키 같은 경우에는 그 슈테판 츠바이크라는 이제 오스트리아 빈 태생의 전기 작가가 쓴 그분에 대한 글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그게 이제 그게 너무 유명한 작가이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 저는 이렇게 이해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 슈테판 츠바이크의 글에 보면은 지금 조혜선 바리스타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 도스토옙스키는 러시아를 정말 사랑했던 작가라고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러시아와 러시아인들을 거의 종교처럼 사랑한 그런 사람으로 묘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평생 이 사람이 이제 우리가 작품에서 알듯이 신과의 어떤 투쟁을 평생의 어떤 문학 작품의 화두로 삼았다면, 이분이 좋아했던 것은, 그리고 그 유럽의 많은 도시를 유랑하면서 살았잖아요. 그런 다음에 어쨌든 이분이 좋아했던 것은 그 러시아인들, 그러니까 그 순수함이라는 러시아 자체를 너무나 사랑했던, 그리고 러시아인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자체를 사랑한 그런 작가로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도스토옙스키의 마음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 혹시 작가님도 네, 좋아하시는지? 저는 다른 의미로 이 작가에게 힘을 받곤 하는데요. 이 작가가 자신이 그 도박을 즐겨했고 그 빚 때문에 도박을 즐겨한 건 아니죠. 돈이 없어서 했던 거 아닌가요? 네, 그 그래도 방대한, 도박을 즐겨했죠. 네, 네. 그 방대한 소설을 쓸 수 있는 힘이 되었다고 네, 빚 때문에. 하는, 네. 그래서 저도 그 작가의 힘을 받아서 역시 조금 작가가 어려워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에 네. 조금은 좀 공공한 삶을 좀 네, 그래도- 공공한 삶이 풍성한 네. 문학을 이룬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확실히 이제 러시아 하면은 저희가 그 스케일 때문에 막 눌리잖아요. 저는 이제 그 러시아인을 처음 만났던 거는 2009년에 아이오와라는 데서 했던 이제 국제 창작 프로그램에서 처음 8개국의 작가들을 한꺼번에 만난 경험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러시아 작가들하고 친해졌는데, 왜 친해졌냐면 술 때문에 친해졌거든요. 근데 그래서 같이 이제 보드카 마시기 대회를 한 적이 있어요. 거의 이제 죽을 뻔했어요. 거의 막 기어올 정도로. 그런데 그때 느꼈던 거는 정말 사람들이 정말 착하다는 느낌. 그리고 되게 한국 사람들이랑 비슷하다는 그런 느낌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좀 한번 경험해보고 싶은 그런 나라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이 토크에서 원래 제가 러시아 얘기부터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요. 이게 관성인 것 같아요. 큰 나라 위주로 먼저 얘기를 하게 됐는데, 사실은 남미가 굉장히 크잖아요. 우리 사실 조혜선 바리스타님이 미국에서부터 시작해서 남미까지 6,500km를 커피 여행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전에도 뵌 적이 있는데, 이번에 토크를 하면서 이제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아보면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우리 조혜선 바리스타님 어느 나라 가보셨는지 좀 얘기 들어보는 게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깜짝 놀랐어요. 네. 네. 제가 원래는 바텐더였는데, 네, 바텐더를 하다가 이제 호주로 우연히 이제 여행 겸 일을 하러 가게 됐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커피를 만난 거죠. 그래서 이제 바텐더를 버리고, 이제 이거야. 이 길이 나의 앞으로의 길이다. 라고 이제 커피에 매진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호주랑 캐나다에서 1년씩을 일하다 보니까
북미 쪽은 거의 소비국이에요. 커피의 소비국. 그래서 이 커피가 저쪽 밑에서 왔는데 도대체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마시기만 한다. 내가 직접 가서 보겠다. 느껴보겠다 해서 이제 캐나다에서 이제 시작해서 남쪽으로 내려가기 시작을 해서 그러면 캐나다 왼쪽으로 가신 거죠? 어디로 가신 거죠? 서쪽으로 내려갔어요. 해서 네, 시애틀. 밴쿠버에서. 네. 네. 그리고 미국도 이제 서쪽이 상당히 커피 문화가 발전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밑으로 해서 이제 중미를 거쳐서 네. 남미까지. 네. 그게 6,500km. 그렇군요. 네, 네. 네. 대단하시. 그러면 한 몇 개국 정도를 커피 여행하신 거죠? 커피 산지는 네. 세봐야 되는데요. 네. 네. 아프리카도 갔다 왔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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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까요? 한번 세보시면 어떨까요? 네. 과테말라도 갔다 네, 오시고, 과테말라, 페루도 다녀오시고, 페루, 콜롬비아, 네. 볼리비아, 에티오피아, 케냐,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네. 네. 정말 많이 네, 가보셨군요. 네, 네. 다녀왔네요. 네. 네. 그러면 오늘 우리 토크 주제인 그 콜롬비아나 페루 네. 같은 경우도 커피 농장 같은 데도 가보셨어요? 그렇죠. 그 경험 너무 듣고 싶어요. 네. 간 목적은 커피였기 때문에 엄청 고민을 했어요. 여행지를 가야 하나, 산지를 가야 하나. 물론 산지로 가게 됐는데 산지가 상당히 험해요. 물론 고도가 일단 남미는 중미에서 내려오게 되면 남미는 일단 대륙이 너무 커서 뭔가 엄청난 대륙의 기운이 느껴지는 러시아와는 또 다르겠지만 네. 그래서 고도도 높아요. 안데스가 항상 이렇게 기둥으로 갖고 네, 있거든요. 네. 남미 전체를. 그래서 고도는 일단 뭐 한 3, 4천 그렇죠. 정도가 기본적으로. 되고요. 네. 네, 거기에 도시가 있고 그다음에 농장은 더 올라가야 되고 더 시골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럼 약간 뭐 현기증 같은 게 있으셨죠? 처음에? 현기증. 네. 그렇죠. 네. 처음에는 이제 힘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게다가 연소가 안 되니까 네. 버스들이 매연? 네. 네, 그 매연을 그냥 바로 다 마시면서 네네, 다니는 거예요. 마시면서 다녀야 하고 네. 산지 가면 또 물 웅덩이도 있고 먼지도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모든 지금 미세먼지가 너무 극성이지만 단련이 돼서 네. 그때 단련이 돼서 네. 아니 그런데 저 같으면 이제 그 커피 농장 같은 데는 사실 일종의 비밀 유지 같은 것도 필요한 데잖아요. 근데 다 들어오게 하나요? 무조건 만나달라고. 어떻게 해요? 메일로? 네, 그 당시에는 메일을 많이 썼어요. 지금은 핸드폰, 구글맵 뭐 다 있지만 당시에는 메일로 쓰고 메일 기다리면 답장이 오면 이제 그곳으로 제가 또 이렇게 네. 현지인 버스를 타고 이렇게 갔죠. 다 만나주셨어요. 네. 그 조혜선 바리스타님이 스페인어도 할 줄 아세요. 그래서 당연히 아마 네, 그런 것들이 좀 용이하지 않았나. 올라. 네. 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 농장에서 이제 뭔가를 배우면은 커피에 대해서 사실 저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커피는 그냥 늘 항상 있는 거니까 커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커피에 대해서 알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 마음이랄까 이런 것들이. 알게 되면 골치가 아파져요. 아, 그래요? 네. 커피를 마실 때마다 생각하게 되나요? 네. 나 이렇게 마실 때 다른 분들은 대중들은 그냥 이렇게 마시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렇게 마시고 이거는 어떤 커피의 바디감은 성분을 향, 이런 거를 자꾸 따지게 되니까 네. 즐기지를 못하게 되는 네, 거예요. 네. 네. 근데 지금은 즐깁니다. 네. 여행을 다녀오고 나서는 다 똑같다. 사는 사람, 거기서 뭐 농부든 뭐 소비국이든 다 똑같다. 그래서 그냥 이제 즐기게 됐죠. 근데 이제 사실은 그때보다도 커피에 대해서 마음을 갖게 되고 그런 거는 꽤 오래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도
아까 그 근황에서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지금 이제 또 요리를 배우러 스페인에 유학 중이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음식이나 커피에 대한 조예가 남다른 그런 편이신데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것이 이 커피나 이 요리나 그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런 일을 좋아하시는 거랑 또 우리가 커피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사실은 그 남미라는 어떤 나라들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잖아요. 좀 정치적으로 보면 우리가 커피를 이렇게 싼 값에 혹은 어떤 경우에는 아주 비싼 값에 뭐 공정무역이라는 게 있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본 어떤 르포 중에 커피를 이렇게 사 먹는 것이 과연 정치적으로 옳은 것인가 뭐 이런 문제제기를 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커피를 점점 알아간다는 마음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항상 좀 궁금해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저는 제일 궁금한 거는 그 실제로 농장에 가서 뭘 배우셨는지 거기서 그 어떤 걸 배우셨는지가 좀 궁금한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산지에서 배운 거는 커피의 맛과 향을 알게 됐죠. 더 깊이 알게 됐고요. 산지니까 바로 커피 체리가 자라잖아요. 네. 그거를 따서 볶아서 그 자리에서 갈아서 마시면 정말 누가 해도 맛있어요. 네. 그럴 것 같지 않나요? 네. 저는 네. 잘 상상이 가진 않아요. 사실 산지에 가서 그걸 바로 따서 저희는 이제 그 커다란 이렇게 자루에 들어있는 커피는 본 적이 있지만 그걸 딴다던가 이런 거는 상상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성란 작가님도 커피 좋아하세요? 저는 사실 그 제 소설 중에도 커피를 마시고 두근두근 되는 것 때문에 그 남자를 좋아한다고 생각해서 결혼에 이르는 여자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요. 예, 저도 굉장히 두근거려서 커피를 좋아하지 않았다가 지금 처음 말씀드리는데 강영숙 작가와 일본 여행을 간 적이 있었어요. 네, 맞아요. 네. 그때 강영숙 작가를 쫓아다니면서 하루에 서너 잔의 커피를 마셨고 계속 하루 종일 두근거리면서 돌아와서도 그 두근거리는 마음이 그리워서 이제 커피를 좋아하게 됐어요. 네. 그게 2004년인 것 같은데 그때 저희가 가나자와라는 데를 갔었어요. 가나자와에서 작가들 초청해서 갔었는데 저는 하성란 씨가 하루 종일 과자를 먹어가지고 그 과자 같이 먹느냐고 그래서 저는 계속 커피를 먹고 과자 먹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네. 근데 저는 또 그 콜롬비아 커피 틴토 그 얘기는 들어봤거든요. 그 맛은 어떠신? 틴토는 뭐랄까요? 그 자국 내수용 커피가 있어요. 수출을 하지 않는 가장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등급제가 있는데 가장 좋은 건 수출을 하고 그다음에 가장 낮은 등급은 이제 내수용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 내수용 원두나 거기서 더 안 좋은 거는 인스턴트로 만들어요. 네. 그래서 그 두 개의 커피를 아주 묽게 만들어요. 네. 그러니까 커피의 양을 적게 하면 묽어지잖아요. 거기에 그 남미는 또 사탕수수의 그렇죠. 나라죠. 그래서 사탕수수에 원당이 있어요. 정제하지 않은 설탕이라고도 부르는데 바닐라라고 하는 그 설탕 덩어리를 같이 섞어요. 그래서 아주 그냥 정말 쉽게 생각하면 아주 연한 블랙 커피에 아주 은은하게 단 설탕을 넣었다. 네. 이해가 가시죠? 지금 어떤 맛인지 조금 알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 왜 보리차에 설탕 타서 마시곤 했던. 그렇습니다. 아마도 원산지에서도 그 커피를 기르는 분들은 정작 고급 커피를 모두 파느라고 정작 마시지를 못하신다는 느낌을 지금 말씀에서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조금 서글프기도 하네요. 좀 큰 농장은 농장주들이 마시는 커피를 마시고요. 아침마다. 그리고 아주 작은 소농부들은 이제 다 내다 팔아야 되기 때문에 잘 안 마시죠. 못 마시는 거 같겠네요. 사실 이게 커피 농장까지 가보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조혜선 바리스타님 이력 중에서도 좀 특이하다고 생각했던 게 무슨 볼리비아에서 하는 그 커피 무슨 심사 대회요? 거기도 하셨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거는 뭐였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커피 컵 오브 엑설런스라는 대회가 있어요. 커피를 만드는 대회인가요? 커피 가장 맛있는 생수를 찾는 거죠.
아, 그걸 감별하는? 네. 네. 그렇군요. 거기서 수상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심사위원을 하신 거예요? 수상은 농부가 하고요. 네. 아, 그렇죠. 네. 네. 심사는 이제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네. 다 맛을 보는 거예요. 근데 각 국마다 입맛이 다르잖아요. 근데 그 모든 사람의 입맛 중에서도 점수를 많이 받았다면 가장 좋은 커피. 그렇다. 아, 라고 해서 이제 산지에서만 하는 그런 대회가 있어요. 네. 그 대회에 우연히 이제 국내 대회, 국내용으로 네, 하는 대회하고 국제 대회가 있는데 네, 거기 이제 심사를 하게 됐죠. 네. 일단 문을 두드려요. 네. 열려요. 재밌네요. 네. 정말 해보기 쉽지 않은 경험인 것 같아요. 그죠? 네. 근데 커피 말고도 사실 이제 계속 남미에 많이 체류하셨기 때문에 문화적인 경험도 꽤 많으실 것 같은데, 전 사실 그 뭐 축제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런 경험도 많으세요? 축제라기보다 남미는 또 음악과 춤이 좀 그쵸. 네. 있는 나라거든요. 네. 그래서 그럼 낮에는 농장에서 일하고 또 맞습니다. 오후에 가서 댄스하고 그러시는 네, 거예요? 저녁에는 무조건 디스코테카를 가는 거죠. 아, 이렇게 저녁에 가면 다 있어요. 할아버지부터 젊은 친구들까지. 그러면 디스코테카는 무조건 이제 그 러시아에서 보드카 드셨듯이 네, 네. 아구아르 디엔테라는 술이 있어요. 네. 사탕수수로 만든 아주 뭐 소주? 한국에선 소주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걸 마시고 흔듭니다. 네. 근데 이제 살사바에 가면 할아버지들이 많아요. 근데 무조건 제가 이렇게 가면 하면 안 돼요. 그냥 손을 내밀어요. 저희를. 네. 네. 이렇게 추자고. 그러면 그냥 손을 잡아주면 돼요. 잡아주고 그냥 이렇게 살짝 몸을 맡기면 제가 살살 추게 돼요. 아, 네, 저절로. 이렇게. 네. 네. 그게 관행이래요. 아, 그걸 거부하지 않고 그냥 같이 쳐주는 게 그래서 상당히 사람들이 좀 열정이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술을 좋아하고요. 음주 가무를 상당히 좋아해요. 네. 네. 그래서 길에서도 제가 만나면 같이 춤을 추기도 하고 춤추러 다 남미 가시는 거 아닌가요? 아, 그렇군요. 네. 그 술이라는 게 굉장히 독한 술일 것 같아요. 사탕수수에서 네, 맞아요. 네. 그렇겠죠. 네. 네. 40도 이상. 예. 2잔을 부르는. 아, 네. 그렇게 되나요? 독한 술을 마시면? 네, 그렇군요. 아니, 그런데 지금 커피 사실은 우리가 그 여행지로서는 페루가 있잖아요. 네, 사실 페루, 되게 네네. 가보고 싶어 하는 나라 중에 한 나라인데, 페루도 경험하셨나요? 네. 갔다 오셨죠? 네. 페루는 제가 꼭 추천해드리고 싶은 게 한 나라에 사계절이 다 있어요. 하루에 그 버스를 타고 만약에 수도인 리마에서 뭐 마추픽추를 간다. 근데 하루 만에 갈 수는 없고 만약 간다 하면 그 가는 기간 동안 사계절을 다 만날 수 있는 나라예요. 네, 그 봄, 여름, 가을을 다. 이게 아마 긴 나라서 그렇군요. 네. 네. 고도 낮은 리마에서부터 네. 되게 덥거든요. 거기는 네. 덥고 갑자기 조금 추워지다가 막 눈이 내리고 설산을 지나서 또 다시 커피 산지로 가면 시원해지고 또 커피 산지로 더 올라가면 춥고 막 이런 도시 그리고 해변도 있고요. 그다음에 안데스가 있고요. 네. 그렇죠. 그다음에 아마존이 있습니다. 네, 정글이 있어요. 그래서 뭐 식재료라든가 네. 엄청 다양해요. 그리고 세비체라는 음식이 있는데요. 아, 네. 드셔보셨어요? 아니요, 먹어보지만 않았고 이야기는 많이 들었어요. 어떻게 네. 들으셨나요? 맛있다고. 네, 맛있습니다. 네. 중남미를 돌아다니면 거의 회를 먹을 기회가 없어요. 근데 회를 좋아하는 한국인들은 회 좋아하잖아요. 네. 세비체가 약간 숙성한 회예요. 조금 튀긴 음식들이 많지 않나요? 아무래도? 튀긴 음식들이 많죠. 예. 하지만 유독 세비체는 네, 그 라임을 많이 뿌리고 네, 그 숙성된 물고기를 먹을 수 있는 게 페루예요. 그래서 제가 여행을 하다가 친구들을 길에서 만나면 무조건 페루를 좋아하는 이유는 음식 문화가 너무 발달돼 있다. 그래서 다양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 그래서 페루를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잉카
문화도 많이 남아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예전에 그 역사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이 가고요. 네. 저도 뭐 좋아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굉장히 부러운 것 같아요. 네. 그 콜롬비아 같은 데를 농장일을 직접 가본다는 거는 좀 살면서 하기 어려운 경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문학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커피만 하세요? 어떠세요? 남미 가시면 아무래도 좀 경험 많이 하시게 될 것 같은데 혹시 모르세요? 아시면 좀 얘기해 주셔도 좋은데요. 콜롬비아에 또 대부가 한 분 계시잖아요. 누구요? 마르케스 할아버지. 네. 제가 여행을 마치고 그다음에 그 다시 콜롬비아를 가게 됐어요. 그 EBS 아틀라스 네네. 촬영차. 그때 네네. 근데 간 날 마르케스가 하늘로 가셔서 네, 이렇게 신문에 일면에 실렸어요. 신문을 사서 보세요? 신문을 주더라고요. 네. 그러세요? 그래서 아셨군요. 네네. 네. 작품 혹시 읽어보셨어요? 작품은 네, 100년의 고독. 100년 동안의 고독 네. 읽어보셨고. 100년 동안의 고독인가요? 100년의 100년 고독인가요? 동안의 고독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남미 대륙이 이 커다란 것처럼 사실 남미 문학도 굉장히 그 스펙트럼이 넓고요. 그리고 작가들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사실 우리 조혜선 바리스타님이 얘기하신 마르케스 한 분만 이야기하는 것도 굉장히 좀 부족하고 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요. 그래도 마르케스 작품들을 많이 읽기 때문에 그 간단하게 저도 언급하자면 그분 작품 중에 한국에 아직 번역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족장의 가을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한 마을에서 일어난 어떤 다급한 사안에 대해서 다룬 건데요. 어떤 사례와 연관이 있거나 이제 그랬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작품이 특이한 점은 한 문단으로 소설 전체가 이루어졌다는 네, 그래서 행가리가 없는 소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한 번은 읽어보고 싶은 그런 작품 중에 한 편입니다. 네. 네. 저는 사실 이번 세계영화주간 그 영화 상영되는 영화 중에 터키 영화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 여성 영화, 여성들이 나오는 영화. 요즘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여성들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도 되게 궁금했는데요. 사실 터키도 저희가 모르는 나라 중에 한 나라인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는데 저는 이제 문학을 통해서 아무래도 이 터키를 이해한다거나 터키에 빠져든다거나 이런데 아무래도 대표적인 작가가 이제 오르한 파묵이잖아요. 우리가 그분이 2006년에 내 이름은 빨강이라는 작품으로 노벨문학상을 받았는데 제가 어디 에세이에서 읽었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그 작품을 연필로 쓴다고 들었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다 노트북으로 쓰잖아요. 제가 아는 일본 작가들은 노트북이 3개인 사람도 있어요. 3개, 4개. 근데 이분은 연필로 아직까지도 작품을 쓰는, 그래서 제가 연필로 쓰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쓸까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분 작품 중에 제가 좀 같이 얘기해보고 싶었던 거는 이스탄불이라는 에세이집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기가 자기 사진이 나와요, 처음에. 자기 태생부터 시작해서 이스탄불이라는 도시와 자기의 문학을 설명하는 자전 에세이 같은 건데요. 어떤 책보다도 사실은 이스탄불이나 오르한 파묵이나 터키 문학에 대해서 좀 잘 알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오르한 파묵은 되게 특이한 말을 했어요, 터키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까 도스토옙스키가 러시아에 대해서 했던 말처럼 이 사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터키가 순수해서 터키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스탄불도 마찬가지고 나는 이런 복잡함 그리고 지저분함 그리고 이 무질서함 때문에 나는 이스탄불을 좋아한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에세이를 좋아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터키는 뭔가 굉장히 저한테는 복잡한 나라라는 인상이 강하거든요. 두 분은 어떠세요? 터키 떠올리면? 일단 오르한 파묵 때문에 터키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기도 했었고 또 여행자들이 많이 터키를 찾아서 그렇죠. 네, 터키를 알게 됐는데 아직 터키를 가보지는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고 경유할 때만 잠깐 창밖으로 보곤 했었는데요. 저는 아무래도 터키 하면 터키의 그 딜라이트라고 하는 터키식 그
그 젤리 사탕이 네, 있거든요. 네, 네. 그 되게 달콤하면서도 되게 많이 먹지는 못하지만 터키의 어떤 상징처럼 느껴지고 그걸 소재로 해서 또 영화가 나오기도 해서 가장 먼저 그 터키식 그 젤리 사탕이 떠올라요. 네. 네. 하성만 씨가 원래 그런 걸 되게 좋아하세요. 과자, 군것질? 예, 군것질. 그리고 지금은 밥을 드시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밥을 안 드셨어요? 먹고 과자만 먹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굉장히 특이한. 저는 터키 하면 터키의 두 남자가 저를 좋아했었거든요. 아, 그래요? 터키 사람들이요? 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터키식 그 젤리 사탕을 터키에서는 로콤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그런데 달짝지근하면서도 어떤 설탕으로 가득 그 묻혀져 있는데 그게 터키가 어떤 나라냐라고 말할 때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징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끔 네. 하곤 해요. 네. 네. 뭐예요? 로콤이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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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왜 그걸 상징하는 게 왜? 그게 어떤 나라 사람들이 어떤 간식을 많이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어떤 성향을 통해서 성격도 알기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달콤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 치고 저는 조금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드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본인이 달콤한 걸 좋아하시기 때문에 저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군요. 네. 좋으신 분이에요. 네. 저희 이번에 그 상영 국가 중에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익숙하면서도 제일 그 멀다고 느껴지는 나라 불가리아인 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셋 중에는 하성난 작가님만 불가리아 갔다 오신 것 같은데 예, 문학 행사 네. 때문에 다녀오신 거죠? 그때도 뭐 한국문학 주간 같은 행사에 참여하신 건가요? 네, 그건 아니었고 그 많은 나라의 한국어과에서 그곳 학생들이 번역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 한국 작가의 작품을 한 편 번역하는 수업에 네, 번역 초청을 워크숍 받아서 같은데 예, 네. 다녀왔습니다. 네. 그럼 뭐 그분들이 한국어를 어느 정도 하시는 분들이셨던 네, 거죠? 거기 한국어과 선생님이 계시고요. 또 한국어 이상으로 한국어에 능통하신 선생님들이 계셔서 학생들이 굉장히 한국말을 잘하고 또 한국 문학에 관심도 많았어요. 네. 네. 어떠셨어요? 분위기랑 전반적으로 뭐 오래 체류하시지는 못했겠지만 네, 이번에도 오래 체류하지 않아서 네. 불가리아가 어떤 나라라고 말씀드리는 게 좀 약간 겸연쩍기도 한데요. 1989년에 이르러서야 민주화가 진행되었고 시장 경제가 들어선 나라라는 상식을 가지고 갔었는데 곳곳에서 그런 분위기를 좀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를 가이드해 준 소피아 대학교의 발린 학생만 하더라도 공항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요. 그러면서도 장차 꿈이 정치가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70년대에 많은 남학생들의 꿈이 정치가거나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변화를 겪고 있는 곳이라는 것을 좀 느낄 수 있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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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학적인 교류는 사실 한국과 그렇게 많이 있었다는 생각은 들지는 않고요. 네. 저도 아이와 갔을 때 불가리아 작가는 만나지 못했는데 혹시 작가들도 만나보셨어요? 아니면 문학 작품을 읽어보신 경험이 있거나? 작가들을 만날 기회도 없었고 또 제가 다녀와서 좀 알아봤는데 아직까지 좀 불가리아의 그 작품을 제대로 읽어볼 기회는 없었어요. 네네. 네. 네, 그렇죠. 네. 네, 우리가 문학 번역도 사실은 그 편중된 어떤 경향이 네. 좀 있어서 불가리아에는 아직 한국 교포들도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네. 네. 영화가 아무래도 조금 더 이제 대중적으로 교류를 많이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네. 있기 때문에 영화들 통해서 먼저 좀 문화적인 걸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문학도 읽게 되고 이런 흐름이 이어지면 네, 좋을 것 같네요. 네. 네, 네. 하성환 작가님 그럼 불가리아 뭐 문화 경험, 풍속에 대해서도 좀 그때 경험하실 기회가 있었던가요? 네, 어떠셨어요? 짧은 시간인데 다행히 그 민속 공연이라고 할 수 있는 불춤을 볼 기회가 있었어요. 네, 음식점에서 이제 커다란 음식점에서 어떤 여흥처럼 준비한 것이긴 했는데 불을 피우고 불이 다 꺼지고 이제 수초로 된 상태에서 춤을 추면서 그 불 위를 걷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런데 그 불춤이 나오게 된 배경이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예전에 교회에서 불이 나면 마을 사람들이 달려가서 성직자를 구해내곤 했대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자신의 목숨보다는 성직자를 구해내야 된다는 마음이 커서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구해내곤 했었나 봐요. 그것들이 이제 유래가 지금 남아서 불 위를 걷는 춤이 아직까지도 그렇게 시연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럼 정말 불을 피우고 그 위를 네. 퍼포머들이 그 위를 걷는 그 거예요? 위를 걸으시는데 조금 겁내시긴 하시는 것 같아요.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불이 조금 사그라들기를 기다리시고 언제 건너시나 너무 시간을 질질 끄시다가 건너시긴 하시더라고요. 그게 한 몇 미터 정도 돼 보이던가요? 제 생각에 3m 정도는 되는 수출이 된 상태에서 불을 이제 도구로 꺼서 넓게 퍼뜨려서 3m 정도는 넘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네. 문학 행사를 가면 이제 저희가 주로 나중에는 이제 그 나라에서 꼭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네. 그 중에 하나였군요. 네. 네. 또 하나는 불가리아 그 시골 마을에서는 집 앞에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사진을 하고 이렇게 키리 문자 비슷한 언어라서 잘 알아볼 수는 없었는데 돌아가신 분들의 사진과 그 밑에 추억하는 어떤 것들을 써서 그 담장에 붙여놓는 그런 습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들을 조금 오랫동안 애도하고 추모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저는 굉장히 좀 의미 깊게 다가왔어요. 네. 그러면 일종의 그 고인이 사시던 집에다가 네. 붙이는 건가요? 네, 포스터처럼 아무나 붙일 수 있는 건가요? 예, 돌아가신 분들에 관한 것들. 네. 네. 경구들 같은 거 적혀 있는 이름, 성함과 나이와 이런 것들이 적혀 있는 것 같았어요. 네. 이번에는 이집트와 요르단, 사실은 그 지형적으로도 그 위치로도 다르고 묶을 수 있는 건 아닌데 이제 두 나라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그 두 나라에서 온 시인들과 이제 아이오와에서 같이 지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아이오와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 세계에서 다 작가들이나 시인들이 오기 때문에 이제 유일하게 그렇게 많은 나라 사람들을 만나는 건데 저는 사실 그 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나라를 알게 된다는 생각을 그때 많이 하게 됐는데요. 특히 이제 이집트 그 출신의 시인은 작년에도 한국에 왔었어요. 근데 이 야셀이라는 사람인데요. 이름이 이 친구는 지금 이제 캐나다로 이민을 갔어요. 아이들을 다 데리고. 그래서 하는데 뭔가 제가 그동안에 그 아랍 문화나 아랍 인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가졌던 편견을 좀 없앴던 되게 중요한, 저 개인에게는 중요한 계기가 됐었던 그런 기회였는데요. 어떤 편견을?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아랍 하면 이제 우리가 늘 어렸을 때부터 생각해 왔던, 그리고 많이 들었던 이야기들이 이제 있잖아요. 근데 굉장히 일단 사람들이 젠틀했고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 다음에 굉장히 유식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래서 이번에 좀 생각해 봤는데 제가 이쪽 그 아랍 쪽의 어떤 텍스트를 제일 먼저 읽어본 게 뭔가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그 칼릴라와 딥나라고 하 작가님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좀 어렸을 때 어떻게 하다가 읽었던 거예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이 작품도 인도에서 시작해서 이게 나중에 이제 아랍어로 번역이 됐지, 그 아랍의 어떤 정수는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페르시아어로 번역돼서 아랍어로 또 번역되고 이렇게 이제 온 건데 되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지혜로운 이야기, 인생의 지혜로운 이야기 이런 것들이 많이 실려 있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야셀이라는 그 이집트 시인도 시가 그런 게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뭔가 되게 삶에 대한 어떤 지혜를 많이 담고 있는 그런 시를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화가 갖고 있는 어떤 문화나 문학이 갖고 있는 어떤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좀 새롭게 알게 되는 계기가 됐거든요. 우리가 이제 요르단 같은 경우도 저는 요르단 그 작가도 아이오와에서 만났어요. 제 바로 옆방에 있었는데 이 친구 이름은 또 야야였어요. 지금 그래서 이집트 친구는 야셀이었고 이 친구는 야야였는데 야야는 그 영화 연출을 같이 하는 친구여가지고 밤마다 이제 방에서 그 오디오, 그러니까 또 제 옆방은 필리핀 친구였는데
이 필리핀 친구는 밤마다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소리를 들었고, 이 요르단 친구는 그 밖에 잘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보지는 못했는데, 그 친구의 작품도, 그 영상도 그렇고, 저희가 이제 매주 한 번씩 영화를 봤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뭔가 깊이가 좀 있는 그런 문화를 체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요르단도 가보고 싶은데 분위기랑 어떠셨는지 궁금하고요. 거기에서도 그런 번역 워크숍을 하셨던 건가요? 한국 요르단 문학 행사여서요. 2008년도에 정희성 선생님 그리고 김미란 씨와 함께 다녀왔어요. 네. 그러니까 요르단 대학교 학생들이 시낭송 대회를 가졌는데요. 정희성 선생님의 전문강의 사부식구라는 그런 시를 비롯해서 한국말로 네, 있고, 네. 예, 정말 굉장히 귀중한 시간이었어요. 학생들이 한국어로 시를 쓰지는 않았. 네, 아직까지는 네. 그렇게는 하지 못했지만 한국 시를 아주 그 정서를 잘 살려서 네. 예, 아주 낭독을 잘 했었어요. 네. 근데 참 특이한 게 외국 학생들이 이제 한국어로 시나 문학 작품을 읽거나 그러면은 우리가 느끼지 못했던 정서를 좀 느끼게 되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사실 요르단에서까지 저는 한국어를 그렇게 많이 배울 거라고는 생각 안 했어요. 네, 아직 그때만 해도 지금은 또 시간이 많이 흘러서 더욱더 상황이 달라졌긴 했을 텐데요. 그때만 해도 좀 열기를 느낄 수 있을 정도였어요. 일단 관심이 많았고요. 굉장히 이목구비가 뚜렷한 그 아랍인들 사이에서 저희처럼 이제 동양인 여자가 이를 보았을 때의 반응이랄까 그런 것이 굉장히 색달랐고요. 며칠이나 계셨죠? 워낙 그 먼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한 일주일 이상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이집트는 제가 이제 저도 잘 모르다가 최근에 뭐 이집트에서 24시간 살아보기 뭐 이런 책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하루를 일몰부터 옛날에 그 고대 이집트인들은 일몰부터 다음 일몰까지를 하루로 시간을 삼아서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책에 보면은 그 농부들이나 뭐 이제 그 여러 가지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시간을 쪼개서 이제 어떻게 사는가를 체험하듯이 이제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역시 나일강에 대한 사람들의 그 마음이 되게 지극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에 소설도 좀 찾아봤는데 아랍 소설선 중에서 이집트나 요르단 걸 찾아봤는데 이 두 나라 다 공통적으로 이제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나일강에 대한 찬사가 아무래도 되게 많고요. 그 다음에 두 나라 다 공통적으로 자기네들 땅에 대한 그 믿음, 그 다음에 자기네들 땅이 얼마나 이게 신의 축복에 의해서 우리가 얼마나 좋은 땅에 살고 있는가를 되게 칭송하는 그런 작품이 많았고요. 여성 작가들 작품 중에도 그 대추 야자 나무와 대화를 나눈다거나, 근데 그 나무가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저 나무가 되게 귀한 나무이다 우리 집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 인물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그 나무와 계속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그 자기의 어떤 마음을 다스려 간다거나 뭐 이런 식의 이제 작품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짧은 소설인데도 그 자연에 대한 경외감과 그런 감사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담겨 있는 그런 작품들을 읽었던 것 같아요. 지금 대추야자 말씀하셨는데 우리 어렸을 때 아라비안 나이트는 누구나 다 즐겨 읽었었잖아요. 거기에 대추를 먹고 나서 씨를 던져서 신의 아들이 죽는 바람에 신에게 노여움을 받아서 많은 어떤 복수를 당하거나 했었잖아요. 그때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가 먹는 대추라는 것은 씨가 너무 작은데 그걸 어떻게 신의 아들이 죽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저 요르단에 가서 말린 대추 야자들을 아주 배부르게 먹었는데 정말 대추 야자는 굉장히 크고요. 씨도 크거든요. 그래서 아라비안 나이트에서 대추 야자가 이렇게 쓰이는구나 라고 다시 한번 또 느껴서 굉장히 재밌었어요. 네. 오늘 세계영화주간 상영작 중에서 꼭 보고 싶은 영화 있으세요? 어떠세요? 저는 사실 다 보고 싶은데요. 예, 선생님들 어떠신지 궁금해요. 저는 무엇보다 페루랑 콜롬비아 영화가 궁금한데 네. 7개국 중에 다큐멘터리는 페루와 콜롬비아의 영화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 개인적으로도 다큐를 좋아하는데 그 이유는 오랜 기간을 두고
만들어지는 진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저도 커피를 찾아 뭐 페루와 콜롬비아를 다녀왔지만 그 이야기들이 궁금해요. 뭐 음악을 다루는 페루의 작품도 궁금하고 그다음에 콜롬비아는 북쪽의 새와 네. 자연을 다루는 작품이라 제가 실제로 그 콜롬비아의 배경이 되는 티아룬 국립공원에서 네. 다이빙도 해봤는데 네. 콜롬비아는 상당히 넓거든요. 근데 버스로 가려면 거의 하루, 보고타에서 북쪽으로 가려면 하루가 걸리는데 그 자연을 보러 사람들이 마다하지 않고 24시간 야간 버스를 타고 이렇게 이동하곤 해요. 그래서 저는 페루와 콜롬비아의 다큐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아, 네. 그러시군요. 네. 작가님은 어떠세요? 네, 일단 조혜선 선생님 추천하시는 그 두 개의 다큐를 보고 나서요. 그리고 아무래도 러시아의 베게아라는 영화를 먼저 볼 것 같아요. 아무래도 상트페테르부르크 하면 아까 말씀 나눴던 죄와 벌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고요. 그러면 지금은 그때의 모습은 다 사라졌지만 아마 이 주인공들이 하루 종일 상트페테르부르크를 걸으면 센야 광장을 꼭 걸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하루에 8, 9km 걸어 다녔던 골목을 걷게 되고 또 제가 봤던 풍경들을 이 주인공들을 통해서 새로 보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돼요. 네, 네. 네. 저는 그 터키 작품이 되게 기대가 되는데요. 아무래도 좀 동시대 여성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뭐 남의 집 부엌에서 혹은 남의 집 거실에서 남의 집 문을 열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되게 궁금하잖아요. 특히나 이제 여성들의 이야기라는 거는 너무 항상 궁금하기 때문에 좀 터키 영화 보면은 좋을 것 같고요. 또 더불어서 또 우리 오늘 뭐 여러 나라에 대해서 막 얘기를 그 잘 모르면서 많이 했지만 혹시 가보신 데 중에 꼭 추천하고 싶은, 꼭 가보라고 얘기해주고 싶은 그런 나라 혹은 지역이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하나를 꼽으라면 페루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그 여행지로서의 그 네. 갈 곳도 많고요. 무엇보다 먹거리도 풍부하고 네, 그리고 페루 사람들은 상당히 순박해요. 네, 그 농장에 갔을 때도 제가 소비국에서 온 바리스타로 그들을 바라봤는데 왜 이렇게 저렇게 힘들게 일할까 너무 안쓰럽다라고 했지만 결국 그들이 저를 더 챙겨주고 그래서 저는 커피를 찾아갔지만 사람을 좀 많이 네, 여행은 사람이구나 커피는 사람이구나 라는 거를 얻고 돌아왔어요. 근데 그거를 많이 보여준 곳이 페루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페루에 가서 꼭 현지인들과 같이 치차도 마시고 막걸리 같은 전통 술이 있어요. 옥수수를 발효해서 만든 건데 그게 치차예요, 이름이. 네네. 네. 또 마시고 페루의 그 광활한 자연과 빛도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어렸을 때 인디아나 존스 영화 시리즈를 좋아했고 그 마지막 화인 최후의 성전의 배경이 됐던 요르단의 페트라를 봤을 때 정말 놀라고 좋았었어요. 그런데 제가 갔던 2008년 이후에 소식을 들어보니까 그 페트라가 다시 지하로 발굴이 더 되어서 제가 보지 못했던 어떤 풍경들이 더 많이 드러났다고 해요. 그래서 언제 가볼 수 있을까 조금 약간 꿈 같은 얘기는 하지만 갈 수 있으면 다시 페트라라는 곳에 가서 그 신전을 다시 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 KF 세계영화주간 상영국가의 문학, 그다음에 영화, 커피 뭐 여러 가지 얘기들 나눴는데요. 오늘 소감이 어떠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짧지만 제가 다녀온 곳들을 다시 회상할 수 있어서 참 좋았어요. 요즘 조금 과거를 추억하는 일이 가끔은 두려워서 추억하는 것을 되도록 망설였었는데요. 이 기회에 그것들을 떠올리고 또 잠시나마 행복했던 기억들을 다시 소환해서 굉장히 기분 좋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조혜정 바리스타님. 네. 네, 저도 기뻤고요. 오늘 우리 주제가 어디까지 가봤니잖아요. 근데 제가 많이 다녔다고 생각했지만 아직 가보지 못한 곳이 많구나. 하지만 이번 7개국 나라의 영화를 보면서 간접으로나마 또 체험을 하고 싶다. 네, 네. 네. 생각했습니다. 네네. 저는 사실 두 분 말씀 들으면서 가보지 못한 것에 대한 상상이 더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제가 읽었던 문학 작품을 통해서도 더 많은 상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오늘 나왔던 나라들을 포함해서 우리가 잘 모르는 나라들에 대한 관심, 특히 이제 저는 소설가니까 우리들이 그런 잘 알려지지 않은 나라들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는 것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항상 생각했던 것이 서로에 대해서 잘 알게 되면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을 늘 하면서 이제 지내고 있는데요. 이 각 나라의 문화에 대해서도 그런 태도를 갖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 토크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